이른바 패키지들 타결 지원을 위해 미국을 찾았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했습니다. 협상 상대인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유선으로 협의를 실시하고 돌아왔습니다. 양국 통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한미 관세 협상부터 정치권 상황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관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나흘간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인천공항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경제부처 강요들이 워싱턴에 가서 분야별 해당 세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문은 경제 관료들이 하게 되는 세부 협상을 지원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저는 가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그다음에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의 안보보좌관, 그리고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등을 만나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면담을 미국 측이 거절해서 무산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또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오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현재 상황을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미국 쪽에서도 사과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면담이 무산되고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 과대 해석은 금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상이 앞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미국이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하고 협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을 굳이 아주 나중에 할 이유는 없게 된 것이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한국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것일 수 있는데 여러 국가와의 협상에 여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한국을 좀 불리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오히려 미국이 협상을 늦춘다기보다는 곧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를 고심하고 또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미국에서 가장 한국을 유심히 보는 것이 지난해만 해도 대미 무역 흑자가 한국 입장에서 한 550억 불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흑자가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뭔가 따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관세를 매겨지는 그런 것보다는 수입을 좀 확대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쌀이라든지 쇠고기 이런 문제들이 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미 일본에서도 쌀 시장 개방이나 이런 것들을 내줬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일단 한국에 무기가 있죠. 대미 투자라고 하는 무기가 있고 일본에서도 그 카드를 잘 써서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더구나 미국, 일본의 FTA는 없지만 한미 FTA는 체결돼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미 투자라는 카드를 통해서 시장 개방도 조금 줄이거나 또 미국의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미 2+2 통상협의가 이게 직전에 이제 돌연 연기가 된 부분인 건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G7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혹은 이제 약식 회담이라도 가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돌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급거 돌아가게 되면서 미뤄졌던 사례를 비춰본다면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이 상당히 대미 협상에 박차를 가해서 이제 25%에서 15%로 상호 관세를 낮추는 그런 극적인 타결을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가 혹여나 어떤 대미 협상 과정에서 여러 파트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루비오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갑자기 급박하게 다른 일정을 갖게 된 배경에는 뭐 스웨덴에서 열리는 미중 협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온다면 실은 이재명 정부의 정보 라인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미중 관계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보를 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방적으로 회담이 좀 취소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자동차 시장 개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농산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조금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명분과 어떤 국가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뭐 1%라도 더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할 것인데 정치적 고려가 너무 앞서다 보면은 오히려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됩니다. 네, 두 분께서 모두 대미 투자 잠시 언급을 해주셨고 일본의 상황과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앞서 일본이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을 15%까지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역시 대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뤄질까요? 일본보다 더 성과를 거두려면 되게 많은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담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미 투자했던 거를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그것이 다 대미 투자라든지 현지에서의 생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이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미국 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이미 많이 끼쳤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맹공의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인 맥락도 상당히 있어서 얼핏 보면 이제 미국 사회 시민들 입장에서 무역 흑자액이 저렇게 큰데 우리가 많이 내주고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질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으로부터 이미 미국은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장에 대중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 일단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정부에서 좀 선동적으로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이제 협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어느 정도 선물 보따리라고들 표현이 가끔 되는데 예. 그것도 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이미 했던 거에 대한 보람을 찾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이뤄진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액으로 4천억 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투자 규모 얼마나 될까요? 뭐 일본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에 더 많은 투자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GDP라든지 기업의 경제 규모를 많이 따져봤을 때는 아마도 일본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투자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기업들이 상당수 미국 내 진출을 해서 현재 공장을 설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얼마나 여력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오히려 미국에 조금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현재 미국은 방위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제조 산업이 상당히 취약하고 망가진 군함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놓여 있다. 이러한 또 에너지 관련해서도 알래스카의 여러 가지 에너지 개발 문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충분히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미국에게 줄 수 있는 카드를 확실히 줄 수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투자액이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다른 요소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도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상황이 조금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후의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지금 보신 대로 64% 그리고 부정 평가는 22%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모두 1%포인트씩 하락을 한 부분이고요. 또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3%로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폭이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하락폭이 표본 오차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예.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적어도 그렇게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잘못하면 네네.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예전에 비호감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딛고 계속 호감도도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일단 좀 멎긴 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현재 시기와 조건상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사 논란이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멎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논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두텁게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 네. 더구나 앞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대미 협상이라든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힘을 모아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좋게 너그럽게 잘 봐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지지율에는 그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근데 저는 뭐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주의해서 해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방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똑같은 논란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꾸준히 취임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오던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나름대로의 60% 중반대의 박스권에 일단 갇힌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사 논란, 특히 이제 이진수 후보자, 강선 후보자 논란이 매우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어떤 결단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부분도 상당히 조금 부족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실망할 부분도 없었던 좀 답보 상태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진수 후보자와 강선 후보자가 모두 물러난 상황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라든지요. 또 이런 여러 인사 논란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쇄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은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으로서 크게 어떤 존재감을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답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인사 논란 또 마침 이제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걸림돌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또 하나의 고비를 지금 맞닥뜨린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됩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지지율도 2%포인트 내린 17%로 조사됐는데요. 이 수치는 2020년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사용한 이후에 가장 최저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윤희수 혁신위원장이 쏘아 올린 그런 어떤 공을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중도층의 이탈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검과 재판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과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피로도를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마침 또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이슈가 바로 전한길 씨의 뭐 입당 문제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좀 뭐랄까요 당내에 극우화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약간 좀 그런 좀 혼란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아마 당원과 지지층에서도 좀 나오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리더십이 좀 돋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의 좀 하락세가 아무래도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층 이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로도, 극우 현상에 대한 우려, 뭐 리더십 부재, 굉장히 좀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인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41%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 아주 아깝게 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참패도 아닌 수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거 끝나고 지금 대략 뭐 3개월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찍었던 분들 2명 중에 1명꼴로 이탈했다는 얘기고 그분들이 거대 여당의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서 견제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를 찍은 것이지 국민의힘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탈층은 소극적 지지층이나 중도층, 무당층에 조금 더 가까운 분들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밖에 없겠고 예. 또 민주당 정부에서 인사 논란이 국민의힘의 반사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는 국민의힘 쪽 논란이 더 커요. 그리고 그쪽에서 배출했던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여러 가지의 또 특검의 수사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몇몇 인사가 낙마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한 건 했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검증이나 이런 것들도 범학계 국민검증단이라든지 몇몇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
했던 것이 유효했던 거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나 폭로 이런 것들은 별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이득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대표적으로 전한길 씨가 얘기를 하는 게 적극적 지지층, 친윤층이 떠나가지고 지지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혹은 지지했던 분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일정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60%대 지지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탈한 사람들은 소극적 지지층이나 중도적인 쪽에서 이탈을 한 것이지 강성 극우 성향의 지지층 이탈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내려간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모로 뒷받침합니다. 예. 여론조사 얘기를 하면서도 인사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 논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휘정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과 인사 절차에 적합한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몇몇 인선을 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으로 예, 대통령실은 과거 저서를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등의 검증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인선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던 만큼 검증 절차 비판 여론을 좀 반영한 조치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뭐 당연히 반영해야 될 조치라고 봐야 되겠고 강준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예. 책에 있는 거는 어디서 말한 것보다는 훨씬 수집하고 읽기 쉬운 거기 때문에 검증 절차는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잠시 실수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증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근데 그 예상 외의 문제가 터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가서 고기를 자르는데 잘 안 잘려요. 그러면은 이게 고기가 질겨서 그렇습니다. 가위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위가 잘 안 드는 게 아닐까? 그리고 혹시 집게 없이 자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미숙하게 대처를 하긴 했지만 빨리 수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들이 또 조만간에 지금 비어있는 장관 공석에 대해서 후보자 지명이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이 정부가 처음에 잘못을 했더라도 이것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 조치에 대해서 첨언을 해주신다는데. 이게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본인 직업이 교수였어요. 그러면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이 교수 출신이면 논문 표절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러한 시스템이 그동안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 강준욱 대변인도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좀 탕평 인사, 뭐 통합 인사라고 한다면은 상대편의 진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의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성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평조회만 조금만 해봐도 얼마든지 리스크를 아마 감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검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추천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 누군가로부터 그게 비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측근일 수도 있고 실세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인사에 추천이 들어왔을 때 임명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모진들이라든지 내부의 인사검증 기구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혹독하게 검증을 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검증보다는 평판과 어떤 사회적 고발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판단 자체가 틀렸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절차를 더 보강해서 검증을 더 면밀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인사의 전체 시스템을 좀 다시 보강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원의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두고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시각차를 드러냈는데요. 박찬대 후보는 결단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청래 후보는 동지란 이기든 지든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온도 차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지층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댓글 흐름이 좀 중요합니다. 요즘 정치에서는. 적어도 전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층 여론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또 한때는 정리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릴 때도 있었고 또 최근에 올수록 그래도 지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지지층의 기류가 이 대표 경선 후보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후보의 좀 차이를 뭐 멀리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차이를 좀 들자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딱 친명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뉴미디어 쪽으로 치면은 김어준 씨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변하고 있는 그런 층의 흐름을 대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무게가 쏠리는 것 같고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 코드가 더 강하다라고 풀이가 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겠고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이나 이쪽의 기류를 아무래도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좀 관건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야당 상황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해서 당권 경쟁 구도가 출렁이고 있는데 좀 변수가 된 것 같아요. 당권 구도에서 이 주자들의 셈법이 좀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불출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대선의 경선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이번 전당대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아마 강력한 주자들의 그 주가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전당대회에 대한 흥행 부분은 조금 저조의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만큼 또 어떤 당내의 계파와 계파 간의 갈등이 극단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